환상의 유형이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감이라는 건데 혹시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톰 행크스가 나와가지고 가톨릭에 대한 관련된 얘기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신부님입니다. 사일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승님에게 사명을 임무를 받습니다. 자기 어떤 종교 단체를 취재하고 찾아내려는 사람들 주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받고 그런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회개를 위해서 살인 후에는 스스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학대합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정말 괜찮은 영화입니다. 영화도 보시면 사명감을 위한 사례가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쾌락이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이건 같이 경쟁자. 악마를 보았다는 최민식이 거기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또 구절을 얘기했던 건데 살인을 통해서 흥분과 쾌락을 얻는 것이죠. 이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고 쾌락, 성적 만족, 아까 얘기했던 성독착증이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스릴추구형이라면 대표적으로 이제 하정우 이 영화를 출제를 보시면 하정우는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이제 좀 불부장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여성을 죽임으로써 학대함으로써 자기 스릴과 흥분과 만족감을 얻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쾌락과 스릴과 권력 통제 이것은 한쪽으로 완전히 분류된다기보다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좀 중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쾌락은 뭐 스릴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통제되는 욕구도 같이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같이 다 섞여 있다는 데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주제는 사실 권력과 통제직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이 피해자들이 자기의 어떤 통제를 받고 자기가 고통을 가하는 걸 보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정복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유형의 쾌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기 유형을 한번 보세요.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지막 그 여학생에 대해서 가슴을 난자하고 막 시체를 훼손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고문이 있는 것이고, 재갈을 누리고, 성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끈에 의한 교사. 아까 보면 이제 스타킹이라든지 피해자 유품들을 모아서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살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춘재가 그랬습니다. 피해자 유품들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목을 조르고 그걸로 포박을 하고 결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 피해자가 이춘재 사건에 있어서 한 피해자가 그 스타킹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느슨하잖아요. 이렇게 힘을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 스타킹을 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한 명이 생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춘재가 이제 스타킹이라기보다는 단단한 끈을 이용해서 살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체를 은폐한다거나 일부 없앤다거나 이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현재 이춘재의 어떤 살인 형태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쾌락이나 스릴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권력과 어떤 피해자를 통제하는 그런 목적의 어떤 살인의 유형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보면서 놀란 것은 이춘재가 군대에 제대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살인을 시작했는데 우리 박형규가 사진첩 아까 자세히 잘 못 보실 수 있는데 거기 군대 제대한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사진첩에 그리고 조사받으면서 전역하자마자 살인했다라는 것들 어떤 유전자나 DNA로 해서 혐의를 보는 모습들 손이 부드럽다는 것 근처에 거주하고 근처 공장에서 일했다 이런 어떤 디테일한 모습들이 정말 놀랍게도 일치하는 봉준호 감독의 그 상상력의 진짜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력만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 이제 그 자료를 다 조사했죠. 그런 거 다 조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이춘재는 2019년도에 16년 후에 자기가 이 사건을 이걸 자백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이니까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말고 이제 치열한 어떤 경쟁을 저도 좀 우리 남자분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어떤 얘기라도 좋으니까 저 말고 이쪽 뒤를 보시고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보실 소감이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한 말씀씩 한번. 그래도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예. 마지막에 하시는 그럼 저 네, 할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냥 저 궁금한 게 그 아까 보니까 뭐 이제 스타킹으로 묶기도 하고 돌을 넣어가지고 재갈을 내기도 하고 이제 똑같은 흔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범죄자들의 쾌락에 의해 가지고 흔적을 그렇게 같이 남기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자기만의 표식인 거예요? 그렇죠.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만의 표시. 시그니처? 과시하는 것이죠. 과시예요? 그럼요. 과시의 성향이에요. 자기만의 시그니처죠. 그래서 아까 그 유형들이라는 게 네. 이제 이게 그냥 뭐 학자들이 그냥 상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놓고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유형을 만들고 사건을 분석해보니 이런 특징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연쇄살인 사건 볼 때마다 어떤 아까 권위, 통제라고 하잖아요. 자기 과시가 있는 것이죠. 자기 과시, 자기 그런 형태를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피해자의 소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시그니처다. 저기서는 빨간색 여자만 그거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영화 속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범죄자들 대부분 보면 제일 자극이 많이 되는 색이 있어요. 글쎄요,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서 그 그거에 대해서 뭐 나온 얘기들은 못 봤고요. 네. 그리고 또 박사님도 혹시 그런 게 아시는 말씀해 주시면. 글쎄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빨간색이 좀 자극적이니까 영화에서 좋은 소재로 쓰여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실제에서 이춘재는 10대에서 70대까지. 나의 불문화 예, 나이 비 오는 날도 맞나요? 비 오는 날 전부 다 비 오는 날은 아니었어. 영화 창작에. 휘파람 그것도 창작이죠. 예전에 이 소재가 드라마 격동이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똑같이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모이는데 휘파람이 막 불면서 등장하더라고요. 충분히 우리 뭐 영화 입장에서 뭔가 흥미를 좀 가져야 되니까. 저는 제일 충격 먹은 게 범죄 현장에서 그 성행위를 자기만의 이제 자기로겠죠. 그걸 즐긴다는 게 저는 쇼크 먹을 정도로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까 이제 유형 아까 지금 성 도착지 유형이 여러 가지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아주 관음증, 그다음 노출증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나오듯이 절대 자기 스스로 그걸 관두지 못합니다. 아까 이제 죽었거나 교도소 가 있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쾌락과 자극과 흥분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백기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강한 조사를 받아서 자기가 잡힐 것 같으면 자기가 조심을 하죠. 근데 거기 지나면 또 다시 그런 어떤 쾌락과 흥분과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하게 된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 아까 이춘재가 그 목욕 중인데 경찰이 와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잡히기 전까지 계속 그 예의주시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순재를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그게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진짜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까지 화성 연쇄 살인을 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8차 할 때 유승현 씨는 그렇게 범인이었고요. 이제 가석방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유품들 이제 미제 사건 팀이 만들어집니다. 네. 미제 사건 팀이.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품들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본 거예요. 그 DNA가 3건이나 그중 이춘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춘재 DNA가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확보가 안 됐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전이 남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그 증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부산으로 간 거죠. 가서 이제 조사를 조사를 하면 하죠. 저는 이 프로파일러가 오기 전부터 뭔가 경찰 내부에서 계속 아니. 추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꼭 가석방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DNA 증거가 이제 명확하고 본인이 느낄 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가 바뀐 게 그럴 바에는 나의 과시, 자랑 이런 걸로 바뀌고 그래서 얘기 안 해도 돼. 증거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까지 과시적으로 내가 있다라고 다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은 미혼 여성 그리고 매우 예쁜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비오는 날에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진화를 하잖아요. 이제 미혼이 아닌 그 본인의 생활에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생활 반경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나이대를 벗어나기도 했고 그 날씨 본인이 생각하던 그 날씨에 갇히던 사고가 벗어나는 건데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가면서 이렇게 진화를 하나요? 글쎄요. 보통? 사실 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연쇄살인 좀 그러니까 이제 이춘재를 추적해 보면 첫 살인 대상은 피해자는 70대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춘재 같은 이제 스타일의 살인범들은 살인 대상을 예의주시한다라고 관찰한다고 합니다. 누굴 살해할 것인지 물론 이제 충동적인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 이제 쭉 다니면서 관찰해가지고 대상을 선정하니까 약간 뭐 계획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기 충동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인 대상 중에는 9살짜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때 어떤 연쇄살인범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 취재뿐만이 아니라 연쇄살인을 하다 보니 처음에 시그니처 그 본만 시그니처가 좀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런 영상물 같은 거를 접하다 보면 그런 게 좀. 그건 맞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우리 학생 살해 났을 때는 이제 다른 때보다 시체 훼손도가 엄청 심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실제 이춘재가 이제 살인 사건 하다가 강도 행위로 체포됩니다. 강도 행위로 체포돼 가지고 이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 이후의 살인의 형태는 시체 훼손도가 더 심해졌답니다. 시체를 정말 그러니까 이제 성기를 엄청 훼손하고 아까 영화에 봤듯이 어떤 물건을 거기다 삽입하고 난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경찰들에게 자기가 어떤 핍박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한번 두고 봐라는 식으로 보복하고 항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어떤 시체 훼손도로 보이지 않았느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봉준호 감독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엄청 좀 비난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투입된 경찰 인력만 200만 명, 수사 용의자만 3,000명. 그렇게 그리고 그 강압 수사 때문에 자살한 피해자가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도 1명 있었고. 그만큼 이제 아까 4명을 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정말 대단히 수사 본부가 꾸려져서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과로사한 경찰분들도 3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연쇄살인범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영철 같은 경우는 이영철이 사람을 죽여보니 칼로 찔러서는 금방 안 죽더라. 근데 머리를 망치로 때리니까 금방 죽더라. 그래서 이영철이 자기 살해도구를 직접 만듭니다. 큰 햄머에다가 긴 나무가 있는데 이걸 중간에 잘라서 자기가 손도끼처럼 손 망치처럼 들기 쉽게 해가지고 충동적이고 또는 계획적이든 자기가 주로 이제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들을 살해했는데요. 망치로 실제로 머리를 때려서 이렇게 직사시키고 뇌수가 터질 때까지 때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자, 오늘 말씀 안 하신 분들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질문 말고 말씀. 네. 자, 여기 빨리 이제 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름을 써야 되겠네. 누구 이름?
하세요. 역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초반에 시체 발견된 곳도 그 논두렁 옆에 수로 같은 데서도 발견된 것 같고 다른 사건에서도 400m인가를 끌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약간 숨기려는 행동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숨기려고 그랬고요. 근데 이제 멀리 가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처제 살인 사건도 그 철물점, 그러니까 철물점 이렇게 뭐를 우리는 갑바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덮는 거 있거든. 비 새지 말라고 덮는 거. 이제 겨울에 쓸 물품들 덮어놨는데 그 밑에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 살인 사건이 그 반경 한 5km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일어났고요. 화상만 이제 10건이고 이제 약간 벗어나서 수원 쪽에 두 건 있어요. 청주 내려가서 두 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인 직접 썼잖아요. 10+2. 플러스 2는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요. 플러스 있는 청춘. 수원이랑 있었어요. 수원이랑. 근데 강간을 19번이나 했는데 저 중에 한 번도 신고를 안 하네요. 그 당시에 분위기 자체가 여성분들이 그런 범죄를 좀 깊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 이렇게 고소하고 제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의 진술이지 사실 이렇게 피해자를 확인하고 확인되는 범죄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미수라고 표현된 건 어떤 사건? 실패했다는 거죠. 본인 전부 다 본인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했다는 것과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는 게 어떤 사건? 왜 100%일지 아니면 약간 가설로 더 추가로 모르는 것이죠. 본인의 다 진술.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면 저게 네. 그 실제로 저기 12+2 돼 있는데 12잖아요. 근데 화성은 지금 10차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그 사건을 신고받고 수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한 거는 10개밖에 없어요. 그 플러스 2는 뭐냐? 이건 경찰이 이제 신고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전혀 몰랐는데 저 친구가 이춘재가 나중에 실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런 게 일종의 이제 암수 범죄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미수가 뭐 어떤 건이냐? 이게 예컨대 이제 강간 미수가 많죠. 저 중에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거의 100%다 신고하지만 옛날 여성들은 강간을 당해도 신고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춘재한테 이렇게 당했지만 동네 이제 부끄러우니까 사는 게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신고 안 하고 묻혀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인명보호가 잘 돼요, 교수님? 지금은 잘 돼요. 너무 요즘은 뭐 여천계라는 그 과도 있고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그리고 가면은 이 피해자 여성 피해자잖아요. 여경들 앞에서 그 별도의 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강간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남성 형사가 와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죠.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때 당시 수사한 거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야 지금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데 아까 보니까 이제 뭐 형사님들 직감도 있고 무소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교수님들 두 분 다 그냥 딱 보면 직감이 와요. 범죄자나 이렇게 딱 보면 직감이 오시는지 해가지고. 글쎄요.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고 집에 가면 가족들 얼굴 보면 직감하는 게 좀 많죠. 좀 조용히 해야 되겠다. 말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그 무속인의 그런 지령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 저보다는 우리 뭐 교수님이 무속인이 뭐 동작 쪽에 있다는 그쪽을 더 수사하는 건지. 무속인을 통해서 범인을 잡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잡은 사례는 별로 없는데 실제 저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해보면 옛날에 과학 수사가 발달된 게 2000년 그러니까 2005년
2000년 중반이라고 하면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학수사 발달되기 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경찰이 그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 알지만 뭐 80년도 데모한다고 전부 거기에 쏠려 있어요. 상급자들이 거기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는 관심 없어요. 뭐 수사가 개판이든지 어쩌든지 관심 없다고. 근데 이 시국이 안정이 되고 뭔가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90년 후반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국민들이 이제 자꾸 요구를 하잖아. 살인 사건 일어난 거 뭐 고문해갖고 뭐 이렇게 해결하고 이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또 막 무죄 판결도 나고 이러니까 경찰이 이제 과학수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고 그게 한 2000년 중반인데 즉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지문, DNA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됐고 한 2010년도 들어서 이제 프로파일러 여러분들 아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형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수사 이게 기반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일이 사람들 가서 주로 이제 그때 탐문 수사를 한 거죠. 가서 뭐 이상한 사람 본 적 없느냐? 동네에 뭐 밤에 뭐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없느냐? 뭐 이상한 여자 사진 갖고 다니는 사람 없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수사가 장기화되면 예를 들어서 수사 장기화라는 게 보통 살인 사건 나면 한 달 안에 못 잡으면 장기화돼요. 내가 옛날에 해보면 그러니까 빨리 잡으면 한 일주일 안에 잡는데 이 한 달이 넘어갔다.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형사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거 괴로워졌다 이게 뭐랄까 뭐 마음이 굉장히 이제 짜증 나는 거야 그때부터. 한 달 전에 잡으면 와 그래 잘했다 이렇게 되지만 한 달이 넘어가잖아. 아무 뭐 성과도 없어. 뭐 팀별로 보고해도 별 것도 없어. 그때 한 석 달쯤 이래 지나가면 어떻겠어요? 와 이거 어디 하느님한테 알아볼까? 뭐 무당 찾아볼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이제 팀이 여러 개 팀이니까 뭐 여기 어떤 팀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안 하겠지만 이쪽 팀은 아닌 거야. 전통적인 그런 팀이야. 뭐 불교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야 우리 저기 용한 전쟁이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뭐 이래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 가보면 뭐 아까도 지금 이게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잡아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봐요. 뭐 얘기해봐요. 이렇게 뾰족한 거 없어요. 뾰족한 거 없고. 근데 이제 그걸 믿으니까 형사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서쪽에는 없답니다. 동쪽에 있다면. 그러면 그 동네 중에 동쪽을 이제 뒤지고 그렇게 또 궁금하잖아. 가보면 동쪽 중에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잡았다는 사례 나는 못 봤어요. 아까 영화에 참 그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 참 놀랍다는 게 그 이제 숙소에 보면은 이제 사진도 있고 자기 조그만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에 앞정이 좀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음악을 듣다가 아까 그 수사관에 나왔지만 노래가 나오니까 급하게 정리 안 하고 뛰쳐나갔다. 그런 식의 어떤 복선이 그 영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어떤 그런 세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엄청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오늘 말씀 안 하시면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근데 그 총 14명 살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체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증거로 확인된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본인의 진술에서 확인된 거고 그 시체를 다 찾았는지는 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이제 그래서 자백만으로도 나온 게 있을 거고 근데 시체를 찾았겠죠 전부 다. 시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성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86년 왜들인지 모르는데 그때가 1차고요. 그때부터 1차, 2차, 3차, 4차 뭐 이쪽 14건 다 물어보시는데 14건 그게 다 시체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체 없이 다 뭐. 시체는 대부분 다 나왔죠. 다 14건 다 네, 다 나왔을 겁니다. 14건 그 마지막에 그 2건은 저기 어디 청주에서 있었던 거 있었고 화성에서 있었던 거는 1건인가 2건인가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원래 수사하던 것은 시체가 다 있었어요. 근데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이제 86년부터 한 88년 9년까지는 경찰이 계속 저기 시국 그 데모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영화에서도 그걸 좀 많이 좀 비난하는 것 같아요. 네. 수사 대신에 그렇게 심리 많이 나는 모습. 예, 제대로 한 게 6차, 7차, 8차, 9차 그때부터 앞에 있었던 거는 제대로 수사도 못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언론이나 그 인터넷 검색에 보면 저걸 이제 아까 박두만 형사, 송강호 분했던 박두만 형사가 나를 이제 모델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성균 경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성균. 예.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은 그 당시 이미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감 경정이었고 저 친구 박두만은 그 경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대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줬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또 저 인터넷 검색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게 그 박지선 씨 알죠? 네. 저기 숙대 그분이 뭐 당시에 여기서 뭐 활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연대가 맞지가 않아요. 그분은 나보다 한 15살 이렇게 아래인데 저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한 중학생 정도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인터넷에 보면 이제 검색하다 보면 막 어떤 상황을 과장하게 막 쓴단 말이에요. 이제 진실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그 이춘재에게 놀란 것은 자기의 반성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고 죄송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영철이도 언론에 잡히거나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주로 보도방에 다니는 아가씨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렇게 좀 살해했었거든요.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물란한 여성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노인분들도 반성하게 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쇄살인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이거 그냥 궁금한 건데 저 살인이랑 강간한 그 많은 여성분들의 얼굴 다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살인범이 아니었어. 근데 아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수감이 돼서 2019년도에 그때 진술하고 오잖아요. 또렷이 그 기억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과시성 얘기들, 자기들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뭐 했고, 얼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디테일하게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94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났어도 자기 어떤 과시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 다 기억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또 한다고 그렇게 하고요. 아까 영화도 나왔지만 자기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녀가는 그런 모습. 이춘재도 영화를 봤을까요? 영화를 보세요. 봤어요. 오! 어디서 봤냐면, 그러니까 94년도에 수감이 됐잖아요. 부산교도소. 영화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수감된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보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 네, 궁금해요. 아무 말 없었다고. 나도 좀 아쉽더라고요. 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뽕이야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뭐 특이한 얘기 없었다 해서 과묵한 스타일인가요?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그 사람. 가슴이 뜨거. 내 영화. 이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모범으로 나가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가 영화 중에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 일부러 살인범을 끌어내기 위해서 살인범인 척하면서 그랬죠. 살인 행위에 대한 자서전을 내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이춘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거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좋고 영화가 잘 됐으니까 이게 주인공이 나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살인마를 보면은 네.
그걸 못 참잖아요. 내가 한 건데 다른 애가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전형적인 아까 봤던 권위, 통제, 예, 그런 어떤 유형의 모습.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한 게 아까 보면 그 유형에 딱 맞는 거죠. 내가 과시하고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얘기하니까 못 참는 거죠. 그리고 전남교가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내가 전남교 유영철 유영철 자기가 했다고 한 거. 유영철 사건이 전남교가 자기가 했다고 맞아요. 해서 유영철이 내가 한 건데라고. 이영철 보면 사람이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유형은 상호 이렇게 중첩되는 것 같아요. 어느 쪽 유형 좀더 세다 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유형들이 아닌가 싶고요. 심리학자들이 사람에 대한 심리를 연구할 때 사람의 어떤 어떤 스키마라는 어떤 심리 자기가 만든 정신 모델이 있답니다. 스키마라고 이렇게 아론백이라는 심리학자가 68년도에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기의 성장 과정,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거의 바뀌지 않는답니다. 한번 형성이 되면 사회의 모든 어떤 현상들이 그 모델을 통해서 해석이 돼서 실행이 되는데 이미 자기가 만들어진 거 내에서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 어떤 질환 있는 분들이 고치는 방법은 그 정신 질환 있는 분이 갖고 있는 스키마, 너의 고정 정신 모델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분이 그것을 자기 핵심적인 어떤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을 깨닫는 순간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자기가 만든 정신 모델이 안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 이제 아까 이게 나왔던 사이코 소시오 스타일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명 중에 5명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 그런 사이코 소시오 이 사람들은 목적지향주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에게도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더 심하게 살해하고 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전쟁터 같은 것인데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사회생활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0년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만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쓴 책이고요. 이게 적당히 팔려서 제가 인쇄도 받았고요. 출판사에 손에도 안 끼치고 지금 교보문고에도 있고요.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제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실 때 제가 악당들을 만나봤거든요. 이 악당들이 사이코 소시오를 의미합니다. 사이코 소시오. 이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고위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지향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직위.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뭔가 맞서 싸우려고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 할 때는 정말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면 승진이 될 줄 알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한 번은 정말 청와대 근무하고 나름 이렇게 지명도 있는 일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진급이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 지도분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일을 많이 주고 이쁜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너도 일만 하지 말고 승진하면 이쁨 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승진이 안 됐을까? 그 궁금증이 그때 해소가 됐어요. 나는 일을 잘하니까 당연히 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제 커리어를 보면은 나름 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그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내에는 라인이 있어요. 누구 라인. 그런 라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난 뒤로는
제가 후배들한테 절대 열심히 일해라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게 일을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5%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이코는 금방 구별이 돼요. 시끄러워요. 막 욕해요. 사회생활은 욕하고 목소리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자꾸 통제해요. 주말에 출근시키고 약을 시키고. 이게 사이코입니다. 이걸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소시오는 더 무서워요. 소시오는 자기가 좀 잘못하는 걸 알지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건 어쩔 수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악당인지 모릅니다.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시면 정말 내가 잘 알고 내가 믿었던 분인데 나를 배신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날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소시오가 누군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악당과 경쟁자라는 게 중요한데요. 경쟁자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연아 씨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아사다 마우라는 더 뛰어난 천재가 있었죠. 같이 경쟁을, 그러니까 경쟁자는 나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몇 번의 어떤 그 사람과의 경쟁 때문에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대신 악당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사회생활, 직장 특히 가시면 악당이 누군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그런데 두 번째 악당의 주 방법은요. 여러분들에 대해 안 좋은 소문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갑자기 갔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막 있다. 이거는 이제 악당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당을 이제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테나를 많이 세워서 돌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좀 아셔야 돼요. 직장 내에서 나는 일만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변에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런 커리어 관리해주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상사에게 주기적으로 나의 성과를 홍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자 이런 거 했어요. 이런 성과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홍보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중요한 시기 때, 진급 시기 때 잊혀집니다. 그게 한 1, 2년 지나면 본인이 뭐 자진해서 나갔든 아니면 경쟁 대상에서 밀리든 그렇게 이제 직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있잖아요. 이 분을 찾으셔서 그분들로부터 직장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주변 얘기를 먼저 잘 아셔야만 여러분들을 방어할 수, 누가 악당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당의 얘기는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아까 악당 뭐라 그랬죠? 과시, 권위, 통제 좋아한다 그랬죠? 거기에 되들이되면 100%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존은 겸손이고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대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을 넘어서 아부를 위해서 여러분 동료를 비난한다거나 상사가 지시했다고 아부하기 위해서 법을 어긴다거나 법을 어기잖아요. 우리 악당분들 그걸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100%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그 선은 법과 상식입니다. 그 선을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그래서 제일 바보가 논리를 이긴 사람이에요. 논리로 하나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논리를 이기는 대신 무조건 공감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랬군요, 그랬어요. 그런 걸 잘해주셔도 여러분들 직장생활 전혀 문제 없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 비밀을 많이 공유하시는데요. 악당에게 비밀은 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은 제 생각에는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비밀이라는 가치는 나만 알고 있을 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만 알고 있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모르는 가운데 다시 듣다 전파가 100%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요. 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이걸 알기 전에 자기가 얘기를 해야, 과시를 해야 이 비밀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100% 비밀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친한 분이라도 믿고 비밀을 얘기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악당은 절대 혼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말 이길 수 없는 악당이 있으시다면 주변 분들하고 같이 정말 이게 괜찮은 분들하고 같이 나의 어려움을 공유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시면서 어떤 새를 형성하셔서 위기에 있을 때 그분들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이제 짧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사회생활을 좀 더 지겹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잘 들으셔서 저도 좋은 시간을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